여기 300년의 시간을 건너온 슬픈 약속이 있습니다. 영모의 밤. 불타는 저택에서 꽃신 대신 흙탕물을 밟으며 도망쳐야 했던 여인 화진. 그리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등을 내어주고 끝내 피 묻은 검을 놓지 못했던 그림자 무사 무영. 두 사람의 끊어진 인연이 오늘 부러진 비녀 한 조각을 통해 다시 이어지려 합니다. 2026년 겨울 국립박물관 지하보존과학실. 이곳은 부서지고 깨진 유물들의 시간을 되갚는 곳입니다. 수석 복원가 서윤은 모두가 퇴근한 늦은 시각까지 홀로 남아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수백 년 전의 유물들이 다시 생명을 얻지만 정작 그녀의 표정은 어딘가 쓸쓸해 보입니다. 그때 책상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오동나무 상자가 서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후 퀵서비스로 도착한 긴급 의뢰품. 송장에는 보내는 사람의 이름도 없이 단지 주의하라는 기묘한 메모만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상자를 끌어당겼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자 붉은 비단 위에 놓인 백옥 비녀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고운 비녀는 허리가 뚝 하고 잔인하게 부러져 두 동강이 나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목숨이 끊어지던 순간처럼 부러진 단면은 날카롭고 처참했습니다. 서윤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얼룩이 아닌데? 서윤이 현미경으로 비녀의 표면을 확대한 순간 그녀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매끄러운 옥의 미세한 균열 사이사이로 검붉은 액체가 실핏줄처럼 깊게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30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마르지 않은 누군가의 생생한 피였습니다. 기묘한 붉은색에 홀린 듯 서윤의 손이 천천히 비녀의 부러진 단면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장갑 낀 손끝이 날카로운 옥에 닿으려는 그 찰나. 위잉하는 끔찍한 이명이 고막을 때리며 연구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손가락이 비녀의 단면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전류가 흐르듯 찌릿한 통증과 함께 서윤의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단순한 촉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사무친 감정이 서윤의 몸을 타고 흘러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윤은 심장을 맨손으로 쥐어짜는 듯한 격통에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내 것이 아닌 슬픔, 내 것이 아닌 그리움이 쓰나미처럼 밀려와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눈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해진 서윤의 시야 위로 낯선 풍경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타오르는 기와집, 눈 덮인 산길, 피투성이가 된 채 누군가를 막아서고 있는 한 남자의 등. 아가씨, 피하십시오. 귀가 아닌 머릿속을 직접 울리는 목소리. 그 목소리는 너무나 애절하고 다급해서 서윤은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그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누구세요? 현실의 연구실은 이미 사라지고 차가운 눈보라가 그녀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서윤의 고개가 힘없이 떨구어졌습니다. 그녀의 의식이 끊어짐과 동시에 부러진 비녀가 품고 있던 300년 전의 봉인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피 묻은 비녀가 기억하는 그 슬픈 겨울밤으로 돌아갑니다. 서윤의 의식이 깨어난 곳은 차가운 연구실이 아니었습니다. 흐드러지게 핀 매화꽃 향기가 코끝을 스치는 300년 전 조선의 어느 봄날. 따사로운 햇살 아래 세상의 슬픔이라곤 전혀 모르는 듯 맑게 웃고 있는 여인 화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부신 풍경의 구석, 빛이 닿지 않는 그늘에는 항상 그가 서 있었습니다. 화진의 호위무사 무영. 그는 마치 돌부처처럼 묵묵히 서 있었지만 그의 시선 끝은 단 한순간도 화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화진은 자신이 지켜야 할 주군이자 감히 바라봐선 안 될 하늘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10년 전 어느 추운 겨울 장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굶주림에 지쳐 죽어가던 고아 소년.
그것이 무영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더럽다며 소년에게 돌을 던졌지만 단 한 명, 어린 화진만은 달랐습니다. 배가 고프니? 이것 좀 먹으렴. 비단옷을 입은 어린 화진은 자신의 주먹밥을 내밀며 더러운 소년의 손을 주저없이 잡았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느껴본 사람의 온기. 그날 소년은 맹세했습니다. 내 목숨을 살려준 이 아이를 위해 남은 생을 바치겠노라고. 그날 이후 무영은 검을 잡았습니다. 남들은 출세하기 위해 무과를 준비했지만 무영의 검은 오직 화진을 해하려는 것들을 베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그의 검날이 서슬 퍼렇게 빛날수록 화진의 세상은 안전했습니다. 어느 나른한 오후, 화진이 서책을 꺼내기 위해 까치발을 들었습니다. 손이 닿지 않아 낑낑대던 그때 뒤에서 커다란 그림자가 그녀를 덮었습니다. 무영이었습니다. 이것을 찾으십니까? 무영의 팔이 화진의 어깨를 스치듯 지나가고 두 사람 사이에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화진은 뒤에 서 있는 무영의 심장 소리가 자신의 것인지 그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고맙다. 화진이 수줍게 책을 받아들자 무영은 황급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소임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주제를 알았습니다. 감히 넘보아서는 안 될 사람. 무영은 터질 듯한 마음을 꾹꾹 눌러 담으며 다시 그림자 속으로 물러났습니다. 며칠 뒤 화진은 장터에서 산 백옥 비녀를 무영에게 자랑스레 보여주었습니다. 어떠냐? 내게 잘 어울리느냐? 무영은 그 하얀 비녀가 훗날 자신들의 심장을 찌르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다우십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담벼락 너머로 불길한 바람이 불어와 화진의 꽃신을 덮었습니다. 저 멀리 도성에서는 화진의 가문을 노리는 영모의 칼날이 서서히 겨누어지고 있었습니다. 화진이 나이가 차자 집안에는 혼담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당대 세도가의 자제였습니다. 모두가 축하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화진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문 밖에 서 있는 그림자 무영에게로 향했습니다. 무영은 그 모든 이야기를 문 밖에서 묵묵히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무영은 연무장에서 미친 듯이 검을 휘둘렀습니다. 자신의 주제를 알기에 감히 품어서는 안 될 연심을 베어내고 또 베어내려는 듯 그의 검놀림은 처절했습니다. 며칠 뒤 화진이 외출을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만났습니다. 세차게 쏟아지는 빗줄기에 화진은 정자나무 아래에서 발이 묶이고 말았습니다. 어찌 이리 비가 많이 온단 말이냐. 비는 그쳤지만 저택으로 가는 길목에는 커다란 웅덩이가 생겼습니다. 진흙탕이 된 길을 보며 고운 꽃신을 신은 화진이 난처해하고 있을 때 뒤따르던 무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흙탕물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철퍼덕. 무영은 더러운 진흙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제 등을 밟고 지나가십시오, 아가씨. 그것은 단순한 충성심을 넘어선 그녀의 발끝 하나라도 더럽히고 싶지 않은 사내의 헌신이었습니다. 어찌 사람을 밟고 지나간단 말이냐, 난 못한다. 화진이 뒷걸음질 치자 무영은 고개를 숙인 채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엎혀 가시지요. 아가씨의 신이 젖으면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화진은 얼굴을 붉히며 머뭇거렸습니다. 결국 화진은 조심스럽게 무영의 등에 엎였습니다. 남녀가 유별한 시대.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신분도 규율도 두 사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무영은 깃털처럼 가벼운 화진을 업고 천천히 지늘길을 걸었습니다. 등 뒤에서 전해지는 화진의 온기. 무영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혹여나 이 소리가 그녀에게 들릴까봐
그는 일부러 발걸음을 크게 하여 빗물 소리를 냈습니다. 화진 역시 그의 넓은 등에서 전해지는 떨림을 느끼며 숨을 죽였습니다. 이 사람이다. 내가 은혜하는 사람은. 화진은 무영의 젖은 어깨를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비단옷을 입은 정혼자가 아닌 흑투성이가 된 채 자신을 지켜주는 이 투박한 남자가 자신의 운명임을. 하지만 그것은 결코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슬픈 자각이었습니다. 어느새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무영은 아쉬움을 감추고 화진을 마른 땅에 내려주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닿을 수 없는 호위무사의 자리로 그 멀고도 가까운 거리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발에는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지만 화진의 꽃씨는 여전히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그날 밤. 유난히 붉은 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화진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어른거리는 그림자들이 평소와 달리 거칠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엽적을 쳐라.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정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대문이 부서지고 수십 명의 관군들이 횃불을 든 채 성난 파도처럼 저택으로 밀려들어왔습니다. 평화롭던 양반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저항하는 자는 즉시 베어라. 또 관군들이 던진 횃불이 사랑채에 옮겨 붙으면서 검은 밤하늘 위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마치 지옥의 불꽃이 핀 것처럼 화진의 집은 붉은 연꽃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아버지. 방을 뛰쳐나온 화진은 마당에서 포승줄에 묶인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화진아, 도망쳐라. 어서. 아버지는 딸을 향해 절규했지만 곧이어 병사의 칼자루에 맞아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그것이 화진이 본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저기 여식이 있다. 잡아라. 화진을 발견한 병사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화진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벽에 막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그녀의 목을 겨누며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허공을 가르는 검기가 병사들을 덮쳤습니다. 화진을 위협하던 자들이 피를 뿌리며 나뒹굴었습니다. 불길 사이를 뚫고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쓴 귀신 같은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무영이었습니다. 그의 옷은 이미 적들의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얼굴에는 베인 상처가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화진을 향한 걱정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단정한 호위무사가 아닌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미쳐버린 야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아가씨, 가셔야 합니다. 무영은 피와 흙이 잔뜩 묻은 자신의 손을 화진에게 내밀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감히 닿을 수 없었던 고귀한 손. 하지만 지금은 이 더러운 손만이 그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꽉 잡으십시오. 절대 놓으시면 안 됩니다. 무영은 화진의 손을 부서져라 꽉 쥐고 불타는 회랑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에 탄 석가래가 무너져 내리고 매캐한 연기가 앞을 가렸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생명줄처럼 잡고 불길을 뚫고 나갔습니다. 가까스로 뒷문을 빠져나온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화려했던 기와집은 거대한 불기둥이 되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가족도 신분도 안락했던 삶도 모두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차가운 겨울 산과 서로의 체온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인적조차 끊긴 험준한 겨울 산이었습니다. 발목까지 빠지는 눈과 살을 애는 칼바람. 화려한 비단옷은 젖고 찢어져 추위를 막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얗게 얼어붙은 그곳은 아름답지만 잔혹한 지옥이었습니다. 결국 화진이 비명과 함께 눈밭에 쓰러졌습니다. 얇은 꽃씨는 이미 다해져 너덜거렸고 하얀 버선은 핏물과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평생 고운 흙만 밟고 살았던 그녀에게 이 거친 산행은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화진은 덜덜 떨며 무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천하제일의 무사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영아, 나를 두고 가거라. 나 때문에 너까지 죽는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밀어냈습니다. 사랑하기에 그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무영은 처음으로 화진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화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언손을 자신의 볼에 갖다 대었습니다. 아가씨가 죽으면 제 검도 죽습니다. 저 혼자 사는 목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의 눈빛은 화난 것이 아니라 그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무영은 대답 대신 화진을 번쩍 들어 자신의 등에 업었습니다. 예전 흙탕물 위에서 업혔던 때와는 달랐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어깨는 무거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무영의 등은 난로처럼 뜨거웠습니다. 화진은 본능적으로 그의 목덜미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유일하게 허락된 온기.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의 의지에 생명의 끈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그들은 바위 절벽 아래 작은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무영은 화진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작은 불을 피웠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이 얼어붙은 두 사람의 그림자를 동굴벽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무영은 화진의 젖은 버선을 벗기고 동상으로 붉게 부어오른 그녀의 발을 자신의 품에 넣었습니다. 이러지 마라, 더럽다. 화진이 발을 빼려 했지만 무영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친 손으로 그녀의 발을 끊임없이 주무르며 언사를 녹여주었습니다.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불빛 아래서 마주본 두 사람. 이제 그들 사이에 양반과 호위무사라는 벽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서 서로를 사랑하고 싶은 남자와 여자만이 남았을 뿐. 화진은 떨리는 손을 들어 무영의 뺨에 난 상처를 어루만졌습니다. 무영아. 예, 아가씨. 밖에는 짐승 같은 눈보라가 몰아쳤지만 동굴 안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내일 죽더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은 온전히 서로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굴 밖 어둠 속에서는 그들의 발자국을 쫓는 추격대의 횃불이 뱀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동굴 안의 모닥불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마치 두 사람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리듯이. 화진과 무영은 말없이 타오르는 불꽃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다시는 이런 평온이 오지 않을 것임을. 무영아. 화진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곳을 살아서 나가지 못한다면. 차마 뒷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의 눈에서 투명한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화진은 젖은 눈으로 무영을 바라보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다음 생에는 양반도 천민도 호위무사도 없는 곳에서 만나자. 그저 평범한 사내와 여인으로 만나 남들처럼 연정을 나누고 백년해로 하고 싶다는 소박한 소원. 그것이 화진의 마지막 바람이었습니다. 무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기 때문입니다. 자신 같은 천한 놈이 감히 다음 생을 기약해도 되는지 그조차도 그에게는 사치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저 화진의 그림자라도 되어 그녀 곁에 머물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화진의 눈물이 그의 손등에 닿는 순간 무영의 이성이 무너졌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망설인다면 나는 사내도 아니다. 무영은 평생 지켜왔던 선을 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화진의 손을 향해 자신의 손을 뻗었습니다. 무영의 투박한 손이 화진의 고운 손을 덮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잡는 손이었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무영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온기가 얼어붙었던 화진의 마음을 단숨에 녹여버렸습니다. 무영은 화진의 손을 부서져라 꽉 쥐며 맹세했습니다. 약조하겠습니다, 아가씨. 그의 목소리는 바위처럼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제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아니 죽어서 혼이 되어서라도 아가씨를 지키겠습니다. 화진은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에 꽂혀있던 배곡 비녀를 어루만졌습니다. 고맙다 무영아. 내가 준 이 비녀 죽어서도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마. 이 비녀가 두 사람의 슬픈 운명을 가를 흉기가 될 줄은 모른 채 그녀는 그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멀리서는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도망자도 역적의 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벽빛이 동굴 안으로 스며들 무렵 무영이 번쩍 눈을 떴습니다. 본능적인 살기를 느낀 것입니다. 오고 있구나. 그는 잠든 화진을 깨우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검을 잡았습니다. 동굴 밖에는 이미 수십 개의 화살촉이 그들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어서 나오거라. 도간에 든 쥐신세다. 동굴 밖은 이미 수십 명의 관군들로 새카맣게 뒤덮여 있었습니다. 무영은 화진의 손을 잡고 화살이 빗발치는 동굴 입구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한 곳은 더 이상 도망칠 곳 없는 천길 낭떠러지 앞이었습니다. 뒤는 절벽 앞은 칼날의 숲. 무영은 화진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습니다. 아가씨, 부디 제 뒤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으세요. 그는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싸움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잡아라. 저놈 목을 베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추격대장이 소리치자 수십 명의 병사들이 개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무영은 깊은 숨을 내쉬며 검을 고쳐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이제 그는 호위무사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지키는 야수였습니다. 무영의 검이 번개처럼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베고 찌르고 막아내고. 그의 움직임은 처절했지만 동시에 슬프도록 아름다웠습니다. 달려들던 적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하얀 눈밭이 순식간에 붉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과부적이었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적의 창날이 무영의 어깨를 꿰뚫었습니다. 이어 허벅지와 등에도 칼날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진작 쓰러졌을 상처였지만 무영은 비틀거리면서도 절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화진은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영의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갈수록 그녀의 심장도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무영아, 제발 그만해. 이러다 너 죽어. 무영은 이제 온몸이 피로 뒤덮여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분간조차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기어올라온 피의 귀신 같았습니다. 오거라.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아무도 이 선을 넘지 못한다. 그의 처절한 기백에 압도된 병사들이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육체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피를 흘린 무영의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이던 그는 검을 지팡이 삼아 겨우 땅을 짚고 버텼습니다. 저놈이 지쳤다. 지금이다. 쏴라. 추격대장의 명령에 궁수들이 일제히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무영은 흐릿해지는 정신을 다잡으며 마지막 힘을 짜내 화진이 있는 쪽으로 몸을 돌려 막아섰습니다. 자신의 등이 화살바지가 되더라도 그녀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화진은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라면 무영은 자신을 지키다 죽을 것입니다. 나 때문이다.
나만 아니었으면. 더 이상 그가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없었던 화진의 눈에 독한 결심이 스쳤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이 머리에 꽂힌 백옥 비녀를 향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화진은 떨리는 손으로 머리에서 백옥 비녀를 뽑아들었습니다. 나만 사라지면 무영은 살 수 있어. 그녀는 사랑하는 이를 살리기 위해 비녀의 날카로운 끝을 자신의 목으로 겨누었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힘을 주려는 찰나였습니다. 안 됩니다, 아가씨. 화진의 의도를 눈치챈 무영이 비명 같은 고함을 지르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날아오는 칼날들을 무시하고 오직 화진을 막기 위해 맨손을 뻗었습니다. 날카로운 비녀가 화진의 목을 뚫기 직전 무영의 거친 손이 비녀의 몸통을 움켜쥐었습니다.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백옥 비녀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무영이 얼마나 세게 움켜쥐었는지 비녀는 산산조각이 나고 그의 손바닥은 깊게 베어 찢어졌습니다. 하얀 옥 위로 무영의 붉은 피가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그 지워지지 않는 핏자국의 시작이었습니다. 제발 살아야 합니다. 무영은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화진의 뺨을 감쌌습니다. 그의 피가 화진의 눈물과 섞여 그녀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죽어서도 끊어지지 않을 슬픈 혈맹이 맺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무영의 등이 무방비하게 노출되었습니다. 쏴라! 공기를 가르는 소리와 함께 수십 발의 화살이 무영의 등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무영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진을 품에 꽉 껴안고 자신의 온몸으로 화살을 받아냈습니다. 충격으로 그의 몸이 거칠게 흔들렸지만 그는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화진의 완벽한 방패였습니다. 무영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입에서 붉은 피가 울컥 쏟아졌지만 그는 쓰러지는 순간에도 화진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눈밭 위에 붉은 꽃이 폈습니다. 무영의 생명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무영은 떨리는 손으로 화진의 손에 부러진 비녀 조각을 쥐어주었습니다.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화진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지만 손은 힘없이 허공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무영아, 안 돼. 눈을 뜨거라, 제발. 화진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무영의 고개는 힘없이 떨구어졌습니다. 그의 눈은 감기지 못한 채 끝까지 화진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선 제1의 무사이자 한 여인만을 사랑했던 사내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안 돼. 이거 놓아라. 무영아. 병사들이 달려들어 울부짖는 화진을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진 부러진 비녀 반쪽이 차가운 눈밭에 누운 무영의 곁에 남겨졌습니다. 멀어지는 화진의 시야 속에서 눈 속에 파묻힌 무영의 모습이 하얗게 멀어져 갔습니다. 헉! 서유는 물에 빠진 사람처럼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보라 치던 설사는 사라지고 다시 차가운 형광등이 비추는 2026년의 보존과학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방금 흘린 300년치의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을 난도질하는 듯한 통증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부러진 비녀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화진이었어. 비녀에 묻은 그 붉은 피는 자신을 살리기 위해 대신 죽어간 무영의 피였습니다. 무영아. 서윤의 입에서 300년 동안 부르지 못했던 그 이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치도록 보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품에서 차갑게 식어가던 그 남자의 마지막 온기가 손끝에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감상에 젖을 새도 없이 보존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서 직접 왔습니다. 건조하고 낮은 목소리. 서유는 감전된 듯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뚜벅뚜벅 구두 소리와 함께 남자가 연구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기증자 민준이었습니다. 완벽하게 넘긴 머리, 차가운 무표정, 딱 떨어지는 수트 차림. 하지만 서윤의 눈에는 그 모습 위로 피 묻은 갑옷을 입은 무영의 환영이 겹쳐 보였습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다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300년 전 눈밭에서 자신을 위해 죽어갔던 그 남자. 무영이 다시 살아서 그녀의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 살아있었어? 서윤이 울먹이며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를 껴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눈에는 서윤을 향한 애틋함도 헌신도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경계심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민준은 서윤의 눈물을 보고도 미간을 찌푸릴 뿐이었습니다. 보건 상황을 보러 왔습니다. 그의 매몰찬 말은 300년 전의 화살보다 더 아프게 서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무영의 환생이었지만 무영의 기억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깨달았습니다. 그토록 다음 생을 기약했지만 기억을 안고 다시 태어난 건 죄 많은 자신뿐이라는 것을. 목숨 바쳐 지켰던 여인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를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치른 사랑의 대가였을 테니까요. 서윤은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고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녀는 다시 작업대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 그녀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단 하나. 저 비녀에 묻은 300년 전의 핏자국, 그 슬픈 기억을 지워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면봉에 특수 용액을 묻혔습니다. 그리고 비녀의 균열 사이에 낀 붉은 핏자국을 조심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닦을 때마다 300년 전의 아픔이, 두 번 닦을 때마다 그를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지워졌습니다. 그것은 그를 전생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한 서윤만의 슬픈 이별 의식이었습니다. 작업이 끝났습니다. 부러졌던 허리는 감쪽같이 이어졌고 끔찍했던 핏자국은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비녀는 300년 전 무영이 화진에게 처음 선물했던 그날처럼 눈부시게 하얀 백옥의 자태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마음에는 지워지지 않는 멍이 들었습니다. 서윤은 비녀를 상자에 담아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이 상자를 건네고 나면 두 사람의 인연은 영원히 끝이 납니다. 손끝이 스쳤지만 민준은 아무런 동요도 없이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약속대로 완벽하게 복원해 주셨군요. 서윤은 마지막으로 민준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이라도 나를 알아봐줘. 그녀의 눈빛은 간절하게 외치고 있었지만 민준은 그저 비녀의 상태를 확인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서윤은 실력 좋은 기술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입금은 내일 처리될 겁니다. 민준은 상자 뚜껑을 덮으며 짧고 건조한 인사를 남겼습니다. 300년을 기다려온 재회의 끝이고는 너무나 허무하고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그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저기, 서윤이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지만 민준은 이미 자동문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뚜벅뚜벅 멀어지는 구두 소리가 마치 우리는 모르는 사이라고 못 박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뻗었던 손을 힘없이 떨구었습니다. 보존실의 문이 닫히며 민준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의 세계는 다시 완벽하게 분리되었습니다. 기억을 가진 자와 기억이 없는 자, 산자와 죽었던 자, 그 건널 수 없는 강이 닫힌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연구실.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서 있었던 빈자리를 담담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차라리 잘 된 거야.
당신이 그 끔찍한 눈밭의 기억을 안고 사는 것보단 나 혼자 아픈 게 나으니까. 아무것도 기억하지 말고 이번 생에서는 부디 흙탕물 묻힐 일 없이 가장 높고 빛나는 곳에서 평안하세요. 서유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느새 밖에는 300년 전 그날처럼 하얀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부러진 비녀는 다시 이어졌지만 끊어진 인연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랑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녕. 나의 무영아. 그녀의 마지막 인사와 함께 유리창 너머로 무심한 계절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서윤과 아무것도 모른 채 평온해진 민준. 과연 서윤의 선택은 그를 위한 배려였을까요? 아니면 혼자만의 슬픈 위안이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서윤이었다면 그를 붙잡고 전생의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오래된 물건이 있다면 한 번쯤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어쩌면 그 안에도 누군가의 잊혀진 약속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시대를 넘나드는 기이하고 애절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